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그 말이 제 귀에 마지막으로 꽂혔습니다. 어머니, 제발. 병원에. 손주는 다시 낳으면 돼. 하지만 가문의 체면은 한 번 망가지면 끝이야. 배를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졌고 남편은 제 손을 외면한 채 어머니 곁에 서 있었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남의 집 하녀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뒤 그들이 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이정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정민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3년 동안의 시집살이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 강도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민은 세면장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때의 밝은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부엌으로 내려간 정민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명희 여사는 식사 메뉴에 대해서도 까다로웠습니다. 아침은 된장찌개가 아니면 미역국, 생선은 무조건 구이, 나물은 3가지 이상이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미역을 불리고 생선을 손질하고 시금치와 콩나물, 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굽는 동안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안에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정민은 서둘러 밥그릇에 밥을 담고 국그릇에 미역국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쏟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는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6시 정각, 정민은 상을 들고 시어머니의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들어와. 정민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명희 여사는 이미 일어나 정좌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정민은 상을 내려놓고 물러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거기 서 있어.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민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국이 싱겁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생선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생선은 또 설익었어. 며느리가 살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죄송합니다. 우리 도연이가 이런 밥 먹고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 아침부터 기운이 안 나겠어.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알았으니 나가봐. 보기 싫어. 정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식당에 상을 차리고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남편 도연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아침 먹어. 도연은 아내를 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민은 그의 앞에 밥과 국을 놓았습니다.
도연은 무표정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시동생 강지훈이 내려왔습니다. 아, 형수님. 저 오늘 회식 있어서 저녁 안 먹어요. 알았어. 지훈은 밥을 두어 숟가락 뜨더니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밥맛 없어서.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정민은 아직 채 먹지도 않은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도연도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나도 출근해야 돼. 조심히 다녀와요. 도연은 대답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정민은 혼자 남은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치우고 그릇을 개수대에 쌓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민아. 네, 어머님. 오늘 점심은 뭐 할 거야? 삼겹살 구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삼겹살? 어제도 고기였잖아. 생각이 없니? 죄송합니다. 그럼 생선찜으로 하겠습니다. 생선찜도 어제 했어.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정민은 당황했습니다. 메뉴를 바꾸라고 해서 바꿨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것도 내가 일일이 가르쳐줘야 해? 3년이나 시집살이 했는데 그것도 모르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못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민은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되어 정민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정민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재료가 부족해서 마트에 다녀와도 될까요? 지금 점심 준비해야 하는데 금방 다녀올게요. 에휴, 미리미리 준비해놓지. 맨날 급하게 나가고. 정민은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서 필요한 재료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어지러웠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민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부엌에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를 붙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민아, 밥은 언제 나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은 몸을 추스르고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질을 하다가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정민은 칼을 놓고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벌써 12시 넘었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상도 안 차려졌잖아. 정민은 서둘러 음식을 그릇에 담고 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정민아, 이리 와봐. 정민은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정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정민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너 결혼한 지가 벌써 3년이야. 네, 어머님. 근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네. 정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친정이 가난한 집안이라 그런가? 몸도 약하고. 어머님, 우리 도연이는 대성그룹의 장남이야.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런데 며느리가 이 모양이니.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정민은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정기가 아니라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산이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사실은. 정민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밝아지는가 싶더니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뭐, 임신? 언제부터? 3개월 됐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아직 안정기가 아니라서. 안정기가 아니라고? 그럼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시어머니는 정민을 노려보았습니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심? 그렇게 집안일 다 하면서 조심한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넌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알겠지? 정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낳아야 해. 딸이면 소용없어. 네, 가봐. 저녁 준비나 해. 정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 혼자 서서 정민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정민은 눈물을 닦고 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남편을 기다리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 왜?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도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3개월 됐어요. 도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네, 오늘 말씀드렸어요. 뭐래?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민은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정민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낳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린 다음 날부터 정민의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민을 더욱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예전 며느리들은 에벤베로 농사일 다 했어. 네, 어머님. 그리고 너무 먹으면 안 돼. 애가 너무 크면 낳기 힘들어. 시어머니는 정민의 식사량까지 제한했습니다. 한 공기 먹던 밥을 반 공기로 줄여야 했습니다. 정민은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은 집안일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욕실을 청소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정민은 변기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민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민아,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어지럽다고 일을 안 해? 일어나. 정민은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은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배를 움켜쥐고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민은 빨래를 내버려 두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정민은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참아줘. 하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민은 겨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상을 올리는 순간 정민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그릇이 깨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정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이게 몇 번째야? 정신이 없으면 임신을 하지 말든가.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정민을 노려보았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을 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피였습니다.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피가. 시어머니는 피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휴, 더러워. 어서 치워.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에서 더 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정민은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뭐야, 왜 그래? 배가 너무 아파요. 정민은 바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피가 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피?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안 돼.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기가 위험해요. 병원 가면 소문나. 우리 집안에서 임신한 며느리가 유산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떡하니? 하지만 손주잖아요. 손주는 다시 낳으면 돼. 하지만 가문의 체면은 한 번 망가지면 끝이야. 하지만 도연아,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도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어머니? 정민이를 별장으로 데려가. 별장이요? 응.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돼.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상태가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병원은 나중에 가도 돼. 도연은 정민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갈 수 있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민은 배를 감싸 쥐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도연 씨, 병원 가야 해요. 어머니가 별장에서 쉬라고 하셨어. 하지만 아기가 위험해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도연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해 정민은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도연은 담요를 덮어주고는 다시 차에 탔습니다. 나 회사 일 때문에 가봐야 해. 좀 쉬어. 혼자 두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중에 오실 거야. 도연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민은 혼자 별장에 남겨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정민은 소파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혼자 바닥에 누워 고통을 견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정민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파에 앉아 천천히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도와주세요. 정민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도와줘? 내가 어떻게?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은 안 돼. 시어머니는 보온병의 차를 컵에 따라 마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참아. 그냥 쉬면 나을 거야. 정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위험한데도 시어머니는 체면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기가 죽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운명이야.
그 한마디에 정민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민이 상태가 어때요? 별로 안 좋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그럼 병원에. 안 돼. 대신 친정으로 데려가. 친정이요? 응.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도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결국 고개를 돌리며 정민을 외면했습니다. 도연은 정민을 일으켜 차에 태웠습니다. 정민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차는 정민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치료받아. 나중에 연락할게. 정민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연의 차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정민은 친정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왜 이 시간에? 엄마, 도와줘. 정민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정민아, 어머니는 황급히 정민을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아빠, 빨리 병원 가야 해. 병원? 병원비는?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민을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산 직전입니다. 지금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정민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정민은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아, 엄마, 아기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기를 잃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에 누워있던 정민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당분간 친정에서 요양해. 정리되면 연락할게. 정리되면이라니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미안하지만. 네, 아빠. 너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다. 정민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또 그 집에서 쫓겨난 거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내 병원비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나왔어. 아빠, 제가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너한테 돈이 어디 있어. 그냥 나가서 내 인생 알아서 살아.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민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역 근처를 돌아다니며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가장 싼 곳은 한 달에 25만 원이었습니다. 정민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첫 달 월세를 냈습니다. 고시원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민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기도, 집도, 가족도. 하지만 정민은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정민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정민, 이제 시작이야.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을 거야. 정민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1. 일자리 구하기. 2. 야간 대학 알아보기. 3. 살아남기. 정민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정민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고시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정민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까지 공장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전자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정민의 일은 공장 바닥을 청소하고 기계를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정민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독이 정민에게 걸레와 대걸레를 건넸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닦아? 점심시간까지. 네, 알겠습니다. 정민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바닥은 기름때와 먼지로 범벅이었습니다. 손이 금방 까매졌고 무릎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은 구내식당으로 갔지만 정민은 혼자 구석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하루 한 끼, 그게 정민의 전부였습니다. 삼각김밥을 먹으며 정민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야간 대학 입학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야간 컴퓨터공학과 등록금 학기당 150만 원, 입학 원서 접수 다음 주까지. 정민은 계산을 했습니다. 공장 일로 한 달에 12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월세 25만 원을 빼면 95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생활비를 빼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정민은 수첩을 덮고 다시 일터로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5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그리고 고시원으로 돌아와 잠깐 쉬고 저녁엔 도서관에 가서 입학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정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대학 공부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4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민은 버텼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드디어 입학시험 날이 왔습니다. 정민은 시험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어려웠지만 정민은 최선을 다해 풀었습니다. 비워둔 문제가 없도록 모든 칸을 채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정민은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잘했어, 이정민.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 2주 후 합격 통지서가 고시원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정민은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내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 순간 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민은 합격 통지서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냈어. 진짜로 해냈어. 그날 밤 정민은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2개 샀습니다. 작은 축하였습니다. 개강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민은 중고 서점에서 가장 싼 가방을 사고 공책과 펜을 샀습니다. 야간 수업은 오후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은 공장 일을 마치고 서둘러 학교로 갔습니다. 첫 수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나이 든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민은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가 들어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논리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민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공책에 빠짐없이 필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수업 후 도서관에서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정민은 전 과목에서 어학점을 받았습니다.
교수들은 정민의 성실함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김태성 교수는 정민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연구하는 교수였습니다. 그의 수업은 어려웠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김 교수가 정민을 불렀습니다. 이정민 학생. 네, 교수님. 수업 태도가 인상 깊더군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낮에 일하나요? 네,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합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힘들겠네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김 교수는 정민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정민 씨, 우리 연구실에서 보조일 해볼 생각 없나요? 정민은 놀랐습니다. 연구실이요? 네. 급여는 공장보다 조금 더 줄 수 있고 낮 시간에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정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연구실로 오세요. 김 교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민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성 교수, 인공지능 연구실. 정민은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민은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연구실은 작았지만 각종 장비와 부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김 교수와 대학원생 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정민 씨. 여기가 우리 연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처음엔 단순한 정리 업무부터 시작할 거예요. 괜찮죠? 네, 물론입니다. 정민은 그날부터 연구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 정리, 청소, 자료 정리 같은 단순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구실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며 정민은 메모했습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나중에 찾아봤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김 교수는 정민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실험 데이터 정리, 간단한 회로 조립, 센서 테스트까지. 정민은 전공자가 아니었지만 빠르게 배웠습니다. 밤에는 관련 책을 빌려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원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정민 씨, 정말 대단하네요. 전공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웬만한 전공자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김 교수도 정민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 정민과 김 교수만 남았습니다. 김 교수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죠? 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교수님. 돌아갈 곳? 네. 여기가 제 마지막 기회예요. 이곳에서 실패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김 교수는 정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 씨. 네, 교수님. 자네는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어. 그게 재능보다 중요하지.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날 밤 정민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작은 수첩을 꺼내 새로운 목표를 적었습니다. 1. 연구실에서 인정받기. 2. 전문 지식 쌓기. 3. 절대 포기하지 않기. 정민은 수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정민, 잘하고 있어. 계속 가는 거야.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이제 연구실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성 교수의 팀은 인공지능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로봇에 들어가는 고정밀 센서였습니다. 어느 날 김 교수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기술로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용화할 시점이 왔어요. 대학원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함께 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모두 창립 멤버가 되는 겁니다. 김 교수는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 씨도 당연히 함께 해야죠. 정민은 놀랐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인데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이 가장 열심히 했으니까. 정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회사를 만든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인테크가 탄생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 직원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김태성 교수가 대표를 맡고 정민은 기술팀장이 되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교수의 연구비와 정민이 모은 돈을 합쳐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제품 개발에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돈은 계속 나갔지만 수입은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시장성이 불분명합니다. 팀 경험이 부족해 보입니다. 기술은 좋은데 사업성이 매번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대학원생 2명이 먼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김 교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 교수와 정민, 그리고 엔지니어 1명뿐이었습니다. 정민은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일했습니다. 시제품을 개선하고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김 교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정민 씨, 아직도 일하고 있었어요? 네, 교수님. 이 부분만 마무리하려고요. 김 교수는 정민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이런 불확실한 곳으로 끌어들여서. 아니에요, 교수님.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다른 곳에 가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 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제 전부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정민 씨,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김 교수는 정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전자기업 담당자가 정인테크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용 센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와 정민은 시제품을 시연했습니다. 정민의 손은 떨렸지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기술입니다.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와 눈이 마주쳤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3년간 10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날 정민은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회사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더 고용하고
사무실도 조금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3개월 후 김 교수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김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 울지 마세요. 교수님, 이럴 수가. 나는 충분히 살았어요. 당신 같은 제자를 만났으니까. 정민은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치료하면.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김 교수는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 씨, 부탁이 있어요. 네, 교수님. 회사를 맡아주세요. 대표를 당신이 해야 해요. 저요? 안 돼요. 저는 아직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이 회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교수님 없이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김 교수는 정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끝까지 가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교수님. 한 달 후 김태성 교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 동료 교수들, 그리고 정인테크 직원들. 정민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수님, 약속 지킬게요. 끝까지 갈게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회사에는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5억 원, 미지급 월급, 사무실 임대료, 모든 빚을 합치면 8억 원이 넘었습니다. 변호사가 정민에게 조언했습니다. 대표님, 회사를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요. 교수님과의 약속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정민은 교수가 남긴 지분과 빚을 모두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군데씩 투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자 대표? 경험도 없는데? 직원도 몇 명 안 되잖아요. 빚도 많은데 누가 투자해? 수십 번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다음 날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작은 벤처 캐피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3억 원 투자하겠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투자금으로 정민은 부채를 일부 갚고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계약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먹고 자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민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보고 계세요? 저 포기 안 했어요. 정민은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김태성 교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갈게요. 약속 지킬게요. 정민은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정인테크는 더 이상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은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자리한 정인테크 본사였습니다. 비서 윤비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올해 2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정민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매출 2,300억 원, 영업이익 340억 원, 전년 대비 35% 성장입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 수는
현재 650명입니다. 올해 안에 8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정인테크는 이제 연 매출 8천억 원 규모의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자부품 업계 순위 3위였습니다. 정민의 책상 위에는 각종 언론 기사가 쌓여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CEO, 5년 만에 연매출 8천억 달성, 가장 빠르게 성장한 테크 기업, 정인테크, 이정민 회장, 업계 주목받는 경영인. 하지만 정민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윤비 씨, 언론 인터뷰는 계속 거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민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회사를 키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정민은 주요 거래처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 회사였습니다. 이 회장님, 우리는 귀사의 센서 기술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간 5천억 원 규모의 독점 공급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민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윤비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대단하세요. 독일 회사와 계약하면 우리 매출이 1조를 넘을 겁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 하지만 거의 확정이잖아요. 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조심해야죠.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고시원에 살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왔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정민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최소한만 있었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혼자 마시는 맥주는 쓸쓸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성그룹이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계열사 매각을 검토 중이며 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성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최명희의 차가운 눈빛, 남편 강도연의 무관심한 표정, 별장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모습. 정민은 리모컨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성그룹은 부동산 투자 실패와 계열사 부실로 5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외국계 펀드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민은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투자팀 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님, 네, 회장님. 대성그룹 관련 자료 준비해 주세요. 대성그룹이요? 혹시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대성그룹은 부채가 엄청난데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알아요. 하지만 자산 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실장이 나가고 윤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대성그룹과 개인적인 연관이 있으신가요? 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에 조금, 하지만 이건 사업적 판단이에요. 개인 감정은 없어요. 정민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투자팀이 상세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대성그룹의 핵심 자산은 건물, 토지, 그리고 계열사입니다. 부채를 제외하면 실질 가치는 3조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인수 비용은 전체 인수에 약 2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인홀딩스를 설립하세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출 협의를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나가고 정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정민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정민은 웃고 있었습니다. 순진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의 나는 죽었어. 이제 남은 건 정민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3개월 후 정인홀딩스는 대성그룹 인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인홀딩스, 대성그룹 인수, 10년 만에 복수급? 이정민 회장, 과거 대성그룹 며느리였다. 버림받은 며느리, 10년 후 시댁 인수. 기자들이 정민의 사무실 앞까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식 보도자료만 배포했습니다. 정인홀딩스는 대성그룹의 모든 부채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직원 고용은 보장됩니다. 그 뉴스를 본 강도연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최명희 여사는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정민은 상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김태성 교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정민은 사진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정민은 대성그룹 본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아니라 회장으로. 정민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속 정민의 얼굴은 10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강한 여성 경영인이었습니다. 이정민, 준비됐어. 이제 끝내는 거야. 정민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가 대성그룹 본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버림받은 여자는 이제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차는 이미 대성그룹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대성그룹 본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온 이곳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이제는 정민의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직원들은 정민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10년 전 이 복도를 걸을 때 정민은 머리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항상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회의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연, 최명희, 그리고 강지훈이었습니다. 정민은 감정 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니, 늙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최명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최명희였습니다. 정민아. 정민은 차갑게 끊었습니다. 이정민 회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최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민은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대성그룹 인수 후 구조조정 계획서입니다. 강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장을 넘기더니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경영진 전원 교체? 네, 그렇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부채는 전액 정리하고 경영 시스템은 전면 개편합니다. 기존 경영진은 모두 퇴진하셔야 합니다. 강지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가족회사를 이렇게 빼앗겠다고? 정민은 지훈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빼앗는 게 아닙니다. 인수한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이건 복수잖아. 10년 전 일 때문에. 강지훈 전무님. 정민은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사업입니다. 개인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지훈은 할 말을 잃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강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아니 회장님, 직원들만은 살려주세요. 2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정민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 자신을 버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보호합니다. 정인그룹 소속으로 전환되고 고용은 보장됩니다. 도연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예외입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그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민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집안 망신이라며 내쫓았던 그 사람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정인그룹 인수인계팀이 투입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승리의 쾌감이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아, 강도연이었습니다. 정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한 번만 이야기하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연 전무님, 사적인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정민아, 제발.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한 거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정민은 침묵했습니다.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어. 어머니 말 듣지 말고 너를 지켜야 했어. 우리 아이도 지키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늦었습니다. 정민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연의 망연자실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정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냉정한 표정,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윤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고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 숲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긴 건가, 진 건가. 정민은 중얼거렸습니다. 승리했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복수를 완성했는데 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차가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정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공허함인지 나는 대체 뭘 원했던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정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에 혼자 앉아 텅 빈 마음을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습니다. 승리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이게 정민이 원했던 결말이었을까요? 정민은 알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대성그룹은 완전히 정인그룹에 흡수되었습니다. 정민은 명실상부한 재계 서열 12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가 있습니다. 알아요. 곧 갈게요. 하지만 정민은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겨우 일어나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정민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정민,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정민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정민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그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 도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정민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위장약, 수면제, 영양제. 약으로 하루를 버티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윤비가 정민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괜찮아요. 정민은 윤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것뿐이에요. 윤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좀 내려놓으시죠. 복수도 끝났잖아요. 내려놓으라고?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걸까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혼자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정민은 그 빛 속에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바람이 불어왔고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정민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민 회장님이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입니다. 최명희 여사님이 입원하셨는데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회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정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위중합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민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명희 여사, 자신을 버렸던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민의 발은 이미 옥상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는 강도현과 지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아, 도연이 다가왔지만 정민은 그를 지나쳐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은 없지만 생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최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그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정민아, 도연이 말했지만 정민은 듣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정민은 그 말만 남기고 병원을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가족이시니까요. 정민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최명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최명희의 손은 주름투성이었고 차가웠습니다. 정민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최명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민을 보자 최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민아, 최명희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명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최명희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정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내가 너무 잔인했어. 최명희는 정민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좋은 며느리였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최명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민아, 와줘서. 그 말을 끝으로 최명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어머님, 정민은 최명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명희 여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최명희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정민은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주는 강도현과 지훈이었지만 정민은 옆에서 함께 절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영정사진 앞에 정민만 남았습니다. 정민은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최명희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정민은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놓아드릴게요. 그 순간 정민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강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아, 고마워. 어머니를 용서해줘서. 정민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용서받고 싶었어요. 뭘? 저도 미워했어요. 어머님을, 도연 씨를. 그 미움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정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미움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도연은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아, 우리.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정민아,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도연 씨도 그러세요. 정민은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차에 타자 윤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민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정민은 김태성 교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이제 알겠어요. 교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뭔지. 정민은 사진에 손을 올렸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였어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고 임원들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정민은 준비한 서류를 나눠주었습니다. 정인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사회공익재단으로 이양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소유한 모든 지분을 재단에 기부하고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임원들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러실 건가요? 네, 이미 결심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이 회사는 회장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놓아줄 때가 됐어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재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죠. 회장님, 이제 살아남았어요. 이제는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진짜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민은 윤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비 씨, 후임 대표를 맡아주세요. 저요? 윤비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윤비 씨가 가장 적임자예요. 이 회사를 저만큼 아는 사람은 윤비 씨밖에 없어요. 윤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요. 그날 정민은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이 명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정민 회장. 이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정민은 그저 이정민으로,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명패를 서랍에 넣고 정민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복도 양쪽에 서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회장님. 정민은 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정민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민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정민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집을 꾸미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직접 가구를 고르고 커튼을 달고 화분을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정민은 1층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혼자도 괜찮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정민은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개업 첫날 윤비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윤비는 이제 정민을 회장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윤비 씨. 회사는 잘 운영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어요. 윤비 씨니까. 정민은 커피 한 잔을 윤비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윤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선생님. 다행이네요.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한 젊은 여성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은 커피를 내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그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힘들어요. 매일 혼나고 저는 뭐든 잘못한 것 같아요. 정민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정민은 그 여성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정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오랫동안. 그 여성은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도요? 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인정이라는 걸.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정민은 비로소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회장으로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를 정리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정민은 내려가 보니 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민아, 들어오세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내 카페구나. 네, 잘 어울려. 너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민은 커피를 내려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보고 싶었어. 도연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해 보여. 감사해요. 정민아, 나 아직도 너를. 정민은 도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도연 씨, 과거는 과거예요. 알아.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편해요. 정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됐어. 도연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지내, 정민아. 정민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도요. 도연이 떠나고 정민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은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김태성 교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보고 계세요? 저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요. 정민은 사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밤이 되자 정민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정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교수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민은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민이 정민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민은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정민은 다시 계단을 내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정민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만의 인생. 정민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민은 이제 정민 자신이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정민의 진짜 승리였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